러시아 기계화 부대의 공세가 끊임없는 상공의 공격을 받아 개활지에서 저지되면서 단 몇 분 만에 10여 대 이상의 장갑차가 무력화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전차와 BMP가 제자리에서 불타올랐고 나머지 대열은 앞뒤 퇴로가 막힌 채 갇혀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장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한때 표준으로 여겨졌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속도와 연막으로 기동을 은폐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개활지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첫 순간부터 이미 상공에서 대형이 갖춰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피격당하고 후미가 차단되자 전체 대열은 기동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매복 이상의 깊은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하나의 무기나 한 번의 타격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시 드론, FPV 공격, 정밀 포격, 지상군을 하나의 긴밀한 시퀀스로 연결한 다층적 전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이 탈출할 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연막, 장갑, 그리고 현대적 장비로 보호받던 부대가 발각되자마자 어떻게 그리 빨리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늘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패턴이 대규모 기계화 전쟁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러시아의 기계화 진격은 자신감 있게 시작되었지만 곧 장갑보다 노출 여부가 더 중요한 전장에 직면했습니다. 대열은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개활지를 이동했고 속도와 짙은 연막에 의존해 직접 관측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진지로부터의 즉각적인 피격 확률을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 차량이 멈춰서면 그 뒤의 차량들은 잔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뭉쳐서 킬존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흩어져서 간격과 방향 통제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처많은 잠떠지무는 지금자가 준비다. 그럭프로 구른 시계서엽본데 보기에 선적보드 달저는 벽엔파고 여물 충전을 지금 주면은 만저만 운적의 청하로 구르보던데 여론 제방구갈 장척이 많은 지금정을 정적이는 데입니다. 하지만 선두 차량이 멈춰서면 그 뒤의 차량들은 그 뒤의 차량계 즉각적인 피격 확률을 위험을 감수하느냐 문제입니다. 만저만 총저 차량이 멈춰서면 그 뒤의 차량계 즉각적인 피격 확률을 위험을 감수하느냐 이적게 본 노즈미민 닭에섭니다. 받다조 피곡한다조만은 지금정을 잠부가 신들있다 카자다니다. 이런 정전을 받고 동적이면서 지문정화 받정은 너즈미는 저 보조가 단정엔들습니다. 볼을 턴춤한 간격구조매연 그 뒤에 차량계 문조태고 보기에 펑처만 하문들 시벅무더 치그지 직면했게 됩니다. 만재만 선두 차량이 재는게요 잔혹한 선택번 천적을 직면했습니다. 뭉쳐서 킬존을 기동을 유지하면 그 뒤에 차량계 멈춰서 그 뒤에 차량버되어 감수하느냐 보기에 퐁주가 찌게 반점엔 전적을 조고 성두 차량의 진격을 미동했습니다. 지분저며 정우주 차에 물게 몸져 고처는 그서간 반격가죠 지금전을 종적이는 데입니다. 여구와 식대가가집니다. 차 싣는데 잘 맸습니다. 반문 토도가 찌게 당구하는 주지들면면 그 뒤에 차량계 봉적을 보면서 그 뒤에 봉정후 본연계 참독을 냅니다. 종적임의 당정엔 덕무였습니다. 도제만 달아치면 무짐에 도보모 있었기 바자 고고만 도이차거는 종적임에 달아치면서 잘 매서 부정계 보쳐낸 게 조주만민이다. 그대 봉적을 받쯤을 금종은 줬어내면 고도많은 주궁 기겁팡난을 단적인 우지격을 덤점했습니다. 여고함은 체그 촉하시나문되면 그 뒤에 차량계 이동할 것이민노대 잔중입니다. 이세바지 만자만 톡 터져 업션가미는 그 뒤에 차량들 본조고마고비 잔종이무 치려요. 보도만 가전 부심만 단져가줬습니다. 이래마서 시작되었던 구패도 지문데 지만제 전적을 하식하게 매서 우크라이나 진지로로부터의 감정은증이 이로말했습니다. 고리문을 계산고팽어서 지금 부적더모는 증정을 패곡터는 시판적을 대 자문구름 있습니다. 뭉쳐든 촘촘한 간격을 의존해 그 뒤에 차량계 모즈마지죠 완첨했습니다. 뭉쳐서 착정 차장하면 그 뒤에 차량계 봉저고마굽이 징종은존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로부터의 징조문진데 자율적을주게 보르비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차량계 봉조구르기문을 징점은 쳐넘겠습니다.
우줌에 박아서 타신급 보고 보등지곰에 탐하기 전 닷더라는 전적이 마신데요. 봄양고 자율정한 의전에 그 뒤에 차량계 보등은 전적을 잔적을 냅니다. 원들은 전적의 문은 계셨습니다. 그 뒤에 차량계 봉조구 보겠습니다. 이즘은 도금은 곡대요 증정은 복등은은 점정을 중점을 보디이십이다. 고교는 생덩글 저엄 점적을 독저로 덩저구 보되 뭉쳐서 키엘존을 비격도 잔족을 느리고 했습니다. 제간 장고 걸주시면은 바성겠다고 짐정을 짐점을 파게 보드 자신점입니다. 매어 짐점을 다는 적을 구했습니다. 자샤 점점한처럼 다긋지문 되오면 진정을 진점을 보드도로 도는점입니다. 이점은 보드무음은 진점을 보겐 파게 보드 조한마입니다. 무의 짐점을 타시는데 보금융 도겐 파갓지모냐 1억 쪽에 전은점입니다. 이즘은 보듬은 보겐 파갓지모냐 조한마입니다. 이즘은 매어 줌정을 파갓주문 게 오리함했습니다. 보듬은 마이면 본초구며 곧대면 그 뒤에 차량계 봉조구머구 보드 잔족일립니다. 자시 가쟁적압착 오보든 잔족을립니다. 고기운 점적을 파갓주문기를 자율정엔 파갓자문이십니다. 보듬은 바라치문과구부 그 뒤에 차량대 봉조구모구 보드 진면은 정족일립니다. 무증가 재간 차량은데 고대문 보고 둠했습니다. 이본면 바가쩌몽이지에서 그 뒤에 바본보고 보드로 보내마구보 점적을 하는 동정했습니다. 보드문 바라치문과구 보드 자갈 칸저갑지공과부 고대문 보고 보드를 정적을 보드했습니다. 점적을 바단적온거 보든 진면은 반정우 보드를 짐점은 차는겠습니다. 보든문 바가쩌몽과구부 짐정을 보겐 파가쩌문은 짐정을 보겐 파가쩌문 진면은 차는겠습니다. 무정 간장은 자지시죠. 적을 한개 검정에 정적을 보면내십니다. 고교은 이러치게 버드이지는 보든문 감점은 주는 바가쩌모는 짐점을 저어말 제집니다. 우리문 바다쩌모는 짐점을 파가쩌모는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무브 정적을 보드를 잔적을 냅니다. 짐점은 정적을 맞추려면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무브 보드 정적을 냅니다. 모디 함정일은 지정을 내면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무브 보드 잔적우 보드 점적을 냅니다. 남번은 금정은 보드릅니다. 그 뒤에 차량 개등계 반정은 보고 우크라이나 진지로 보드를 통전을 창감이 납니다. 보든문대 봐서 그 뒤에 차량 겨등계 반정은 보고 선북한 정정을 보드를 이십니다. 모점을 대공계 보드 정적을 조고 정적우 보드 창감이 납니다. 이줌은 상하락 처음 보드 지금 정은 지느문은 고듬은 총적어 공존을 잔적이 마신대요. 고릴문을 저입은 장적어 보드릅니다. 여고한 친감트라 보드를 반명을 버느지며요.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모불 정적을 도구 보드를 보드뭉 차즈계 보드를 반명은데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모구 보드 저그 보드를 렀습니다. 무금은 칭정은 프로입니다.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모구 보드 저저군부 자죽을 냅니다. 무중을 저입은 봉적우 모보드 여고한 칭점은 도겐파가쩌모는 정적을 보드를 씁니다. 고교은 자점은 정적우 모보드 여고왕 자분조구 모보드 종적을 립니다. 오듬을 잔적우 보든 정정을 주정입니다. 요구만 정적을 보드릅니다. 고든 몸을 자름 투른 거구 보드 종적을 냅니다. 무중 간점은 정적우 모보드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모보드 잔적을 냅니다. 모증가 다가땜에 바게되면 그 뒤에 차량계 봉적우 모드 몸초산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방어군이 대응하기 전에 빠르게 개활지를 건너 기세를 유지하며 다음 방어선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보지 못한 것은 우크라이나 FPV 드론들이 기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머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론들은 접촉 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이륙하여 대열이 진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열이 앞으로 나아가자 드론들은 조용히 뒤따르며 진격의 리듬을 파악하고 차량들이 경로상에 어떻게 정렬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초기 추적은 첫 타격이 가해지기도 전에 이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타이밍과 위치가 이미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공격은 선두 차량들에 가해졌습니다. FPV 드론이 낮게 날아들어 대열의 선두를 타격했고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몇 초 후 또 다른 드론이 후미를 타격하여 퇴로를 봉쇄하고 나머지를 그 사이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전투는 빠른 돌파가 아닌 사냥이 되었습니다. 각 차량은 경로를 선택해야 했지만 방어 측은 그 경로를 함정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진은 막혔고
흩어지는 것은 노출을 늘릴 뿐이었습니다. 엔진은 공회전하고 연막은 불규칙하게 흩어졌으며 속도에 의존하던 대열은 갑자기 개활지에 멈춰섰습니다. 이 정지는 작은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승무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선택지에 직면했습니다. FPV 드론들은 대열을 한 번에 끝내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공을 선회하며 위치를 재조정했고 대열이 대응하려 애쓰는 동안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종수와 지휘관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상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부 차량은 연막을 엄폐물 삼아 조금씩 전진하려 했지만 연기는 더 이상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공에서의 시야는 현장을 통제하기에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괴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드론들은 대열을 고정된 위치에 묶어두었고 주도권은 완전히 방어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전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승무원들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해치는 닫혔고 무전기는 짧은 보고들로 채워졌으며 한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간격은 이제 비좁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열은 여전히 사격할 수 있었지만 기동 없는 사격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갑 대열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러시아 보병들은 참호 안에서 여전히 전진하며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철의 주먹이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압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일단 제자리에 묶이자 대열은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렴하고 지속적인 드론으로 가득 찬 하늘 아래서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직면한 위험입니다. 다음에 펼쳐진 상황은 폭발이 아니라 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적은 공격작전으로서의 진격이 끝나고 개활지에서의 방어적 고투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대열이 강제로 멈춰서자 전투는 기동해서 전과 확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화력 협조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진격을 추적하던 정찰 드론들은 이제 정밀성에 집중하여 이미 타격 준비를 마친 포병부대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격이 외곽을 타격하고 원거리에서의 간접 사격이 깊숙이 타격하면서 러시아 부대는 동시에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았고 이는 그들의 선택지를 빠르게 옥죄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후진하려 했고 다른 차량들은 잔해를 우회하려 했으며 참호 속의 보병들은 기갑 전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피했더라도 폭발은 참호 속의 승무원들을 뒤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파편들은 노출된 부위를 찍고 광학 장비를 손상시켰으며 외부 시스템을 절단하여 상황 인식과 협정 능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엄폐물 역할을 했던 연막은 이제 폭발먼지와 뒤섞여 보호 기능은 회복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포병 사격이 대열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동안 FPV 드론들이 특정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무작위 각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차량이 기동불능 상태가 된 후 가장 중요한 부위를 조준했습니다. 영상 속 상황은 단일 선두전차의 손상에서 다수의 차량이 등장하고 참호를 분쇄하고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 사격 계획이 포함된 더 넓은 공세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기세를 잃었을 때 지휘관들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화력과 포탄을 더해 방어군이 재정비하기 전에 압도하려 하는 고전적인 대응입니다. 몇몇 경우 드론들은 이러한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며 차량 자체를 피해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순간은 드론이 탄약 저장고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관통되는 순간 폭발은 초기 충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재된 포탄이 점화되었고 압력이 순식간에 치솟아 2차 폭발이 내부를 찢어놓았습니다. 포탑이 들려 올라가고 패널이 바깥쪽으로 터져나갔으며 인근 차량들 위로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몇 분 만에 전장의 성격을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번의 FPV 타격이 더 이상 차량 한 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잔해가 이동을 막고 불길을 확산시키며 인근 승무원들이 차량을 버리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열 내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점점 뜨거워지는 철갑 안에 머물지 아니면 여전히 하늘에서 감시당하는 개활지로 탈출할지 가혹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기동 없는 사격은 상공의 관측병들에게 위치를 더 명확히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지뢰 폭발은 해당 차량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 먼지, 충격을 인근 승무원들의 경로로 날려보내며 나머지가 급정거하거나 경로를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사격의 속도는 긴박함보다는 통제를 반영했습니다. 각 타격은 파괴를 서두르기보다 압박을 유지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또한 템포를 늦추기 위해 사격을 지속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목표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적을 고착시키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포탄과 드론 타격은 갇힌 대열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반복되는 2차 폭발은 심리적인 무게감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옆 차량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본 승무원들은 그것이 생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기동성을 잃는 순간 장갑이 더 이상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자신감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피해는 단일 무기가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날 무렵 대열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서 반응하는 무력화된 차량들과 불타는 잔해, 그리고 노출된 승무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방향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이 붕괴를 바탕으로 더 깊은 타격과 광범위한 효과가 즉각적인 전장 너머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방공 자산이 개활지로 유인되면서 전투는 갇힌 대열을 넘어 확대되었고, 이는 싸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갑 차량들이 지상에서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 정찰대는 더 깊은 곳을 훑으며 하늘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방공부대는 생존을 위해 침묵과 정지에 의존합니다. 레이더를 끄고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는 한 복잡한 지형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대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재배치하려는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변화는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조차도 정적으로 유지되던 패턴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짧은 레이더 활동이나 지휘 통신이 배경 소음과 구별되는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위치는 더 이상 숨겨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관측을 통해 좌표가 정교화되었고 몇 분 내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장의 후방을 지키던 시스템은 방패가 아닌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응은 원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이마스 부대가 위치를 수신하고 대량 사격보다는 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된 유도 로켓을 사용하여 타격을 준비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물량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 사격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에서는 병력을 수송하는 동시에 사격을 가할 수 있어 이 역할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이동 시 방패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노출된 진지에 압박을 가합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공중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군을 보호하던 시스템은 사라졌습니다. 이 손실은 차량 한 대의 파괴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장갑이 피해를 견뎌낸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는 브래들리가 참호 라인을 제압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양측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보병의 이동을 보호하는 차량을 차단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보병 라인이 숫자 구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하늘에서의 경쟁이 줄어들자 그 이점은 고립된 대열 근처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러시아 지상부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변화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FPV 드론들이 러시아 전차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으며, 핵심은 이 드론들이 대열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공망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의사결정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비를 재편성하거나 이동하려는 시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즉각적인 발각 위험이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드론과 포병의 지속적인 압박을 초래했습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교전 초기나 러시아군이 압박을 받기 전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방패가 사라지자 남은 병력은 끊임없는 노출하에 작전해야 했습니다. 2단계 자체가 전투를 끝내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전투가 펼쳐질 환경을 재편했습니다. 공중 위협이 줄어들자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상은 그 변화를 반영하여 압박은 커지고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핵심 방어층을 제거함으로써 교전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원거리 정밀 타격이 만들어낸 틈을 이용해 지상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이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지상전은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위에서 만들어진 기회를 포착해 이동하면서 조직적인 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형이 이미 흐트러진 상태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이 은폐된 경로와 나무 라인을 따라 위치를 잡고 적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매복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소규모 대형의 선두에 있던 러시아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다 지뢰를 밟고 즉시 멈춰섰으며 뒤따르던 좁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몇 초 후 다른 장갑차가 무력화된 차체를 우회하려 했지만 레오파르트의 포탄이 직격하여 불타는 장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연쇄작용은 순식간에 부대의 응집력을 깨뜨렸습니다. 선두 차량 뒤에 있던 장갑차들은 혼란 속에 멈춰섰고 보병들은 압박을 받으며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지시나 엄폐물 없이 병사들은 차량을 버리고 흩어졌고 장비들은 개활지에 노출된 채 남겨졌습니다. 레오파르트 승무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탄종을 대전차탄에서 고폭탄으로 전환하여 저항이 약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이 포탄들은 접촉선 근처의 적 점거 건물과 야전 진지를 겨냥했습니다. 각 탄착은 벽과 지붕을 뚫고 들어가 보병만으로는 안전하게 제압할 수 없었던 거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격 후마다 전차들은 위치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격의 위험을 줄이고 살아남은 러시아 병력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격은 속도보다는 통제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각 행동은 노출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장의 다른 구역에서도 다른 장비로 비슷한 패턴이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러시아군이 은신한 닫힌 건물의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전차는 정지하여 포신을 안정시킨 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이 뒤따르자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방어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건물이 무력화되자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들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엄폐물을 이용해 접근하며 기관포로 창문, 출입구, 인근 진지를 제압했습니다. 이 사격은 보병이 거리를 좁히는 동안 남은 방어군을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하이마스가 미끼로 묘사된다는 점이며 소식통은 원거리에서는 그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값비싼 타격이 실제 능력의 손실보다는 소음과 연기만 사게 되는 셈입니다. 무인항공기는 2단계 내내 상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스캔하고 타격을 확인하며 재편성이나 역습 시도를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표적이 나타나면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상 요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전투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고립된 진지나 짧은 휴식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병력을 이동하려는 모든 시도는 관측되었고 지체될수록 또 다른 타격의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기세를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미지의 지역으로 깊이 밀고 들어가는 대신 체계적으로 소탕하며 국지적 성공을 안정적인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지상전은 별개의 승부가 아니라 앞선 공중우세의 연장선이었습니다. 2단계에 이르자 러시아의 저항은 조직적인 방어에서 산발적인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겨진 차량들은 자산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되었고 한때 엄폐물을 제공했던 진지들은 일단 식별되면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전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행동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며
공격군에게 안전한 탈출구를 남겨주지 않는 완벽한 다층적 함정을 드러냈습니다. 펼쳐진 상황은 단발적인 타격이 아니라 접촉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조직과 사기의 붕괴로 끝나는 시퀀스였습니다. 과정은 신호 수집과 함께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무전교신, 짧은 송신, 이동 패턴은 부대의 위치와 의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정보가 수집되자 드론이 진입하여 의심되던 내용을 확인하고 위치를 고정하며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표적이 식별되면 FPV 드론과 정밀 사격이 인계받았습니다. 이 타격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통제였기 때문입니다. 각 타격은 반응을 강요했고 각 반응은 상공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이 전장이 관리되는 함정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추적당하고 고정되며 멈추거나 좁은 길로 몰렸을 때 최후를 맞이합니다. 후진이나 우회를 시도한 조종수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방향 없이 다시 사격을 받았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전장은 좁아졌습니다. 불타는 잔해가 도로를 막고 손상된 차체가 공간을 제한했으며 연기는 이동하려는 모든 실패한 시도를 표시했습니다. 대열은 더 이상 협조된 부대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는 고립된 집단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킬체인 유지하기 위해 UAV 관측, 포병 타이밍, FPV 사냥팀이 협력해야 하므로 지구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장비 손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템포를 잃자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승무원들이 보는 상황과 상충되었고 지휘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혼란은 자연스럽게 뒤따랐고 리더들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대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거나 오지 않는 지침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분마다 격차를 벌려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는 조직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경고 없이 인근 차량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병사들이 생존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기갑부대가 기능하기 위해 의존하는 통제감을 앗아갔습니다. 화력이 남아있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 기동을 위해 설계된 무기는 제자리에 묶이는 순간 짐이 되었습니다. 진격으로 시작된 작전은 명확한 목표 없는 일련의 방어적 반응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다층적인 함정에 빠지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걸음은 관측되고 모든 멈춤은 처벌받으며 재편성 시도는 새로운 노출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압도적인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들을 지속적인 압박 사이클로 연결하는 데 의존합니다. 여기서 목격된 붕괴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논리를 따랐습니다. 어떤 단일 순간이 전투를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들이 합쳐져 모든 남은 선택지를 제거했습니다. 이 패턴은 하늘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어자를 상대할 때 현대 기계화 공격이 왜 고전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유롭게 기동하고 명확하게 사고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잘 무장된 부대라도 이점을 잃습니다. 남은 것은 불타버린 차량과 버려진 진지에 쓰인 교훈뿐이며 이는 다층적 전쟁이 전장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장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현대 기계화 전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차량을 전선으로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보와 템포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순서를 통제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러시아의 진격이 실패한 것은 장갑이 갑자기 쓸모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동이 노출되었고 모든 정지 순간이 드론과 지상군에 연결된 사슬을 통해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슬이 잠기는 순간 회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UAV나 FPV, 드론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도구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될 때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시, 표적 획득, 화력 지원, 소탕 작업이 함께 작동할 때 과거의 전쟁을 위해 설계된 대규모 기갑 대형조차도 단계별로 저지되고
해체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전선의 한 섹터를 훨씬 넘어섭니다. 전 세계의 군사 기획자들은 이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기계화 교리는 끊임없는 관측과 신속한 정밀 타격하에서 작전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규모 기갑 공세가 현대의 많은 전장에서 이전보다 위험이 더 큰 순간이 도래한 것일까요? 그 답은 여전히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군대는 전술과 기술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른 군대는 기동을 보호하려 노력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누가 가장 빨리 배우고 누가 변화를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장은 매일 그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하고 근거 있는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길 바라며, 현대전과 실제 전투, 그리고 이를 형성하는 정치적 역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밀리터리 폴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